기생 하나가 사또의 술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방 안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교방 늙은 행수는 그 자리에서 피가 싹 말랐고 아전들은 칼자루부터 잡았습니다. 사또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 채 그 기생 얼굴만 내려다봤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에서 기생은 웃어야 합니다. 잔을 따르고 고개를 숙이고 부르면 가고 시키면 앉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 기생은 사또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미친년이라고 욕하던 입이 닫혔고 농이냐고 웃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술 마시면 내일 아침까지 못 삽니다. 그날 밤 사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기생은 끌려나가지 않았고 그 방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바닥 위로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빚 때문에 교방에 팔려간 딸이 사또의 잔을 엎어버린 뒤 사라진 여자들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빚 대신 팔려온 딸. 전라도 끝자락 강이 넓게 휘어지는 고을에 커다란 장씨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풍족한 고을이었습니다. 나루에는 배가 끊이지 않았고 장터엔 사람 발길이 몰렸고 객주 집불도 밤마다 늦게 꺼졌습니다. 하지만 원래 돈 냄새가 진한 곳엔 썩은 냄새도 같이 나는 법이지요. 그 고을 남쪽 끝 초가에 홍씨 부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홍노인은 약재를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약방에서 의원 노릇을 하진 않았지만 냄새만 맡고도 부자와 천남서, 삽주와 창출 등 독이 되는 것과 살이 되는 걸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딸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화는 아버지를 따라 장터 약재전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연냄새를 따라다닐 때 연화는 말린 뿌리 냄새를 맡고 젖은 약초를 비벼보며 자랐습니다. 홍노인은 늘 말했습니다. 눈은 속을 속이지만 냄새는 거짓말을 덜한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특히 독은 사람 입보다 먼저 냄새로 새어나온다. 연화는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홍노인이 큰 장마가 오기 직전 병으로 눕고 말았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며칠 사이 갑자기 기침에 피를 섞어 토했고 눈빛이 푹 꺼졌습니다. 연화는 약재를 다리고 또 다렸지만 이번엔 아버지의 숨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죽고 난 뒤였습니다. 살림이 워낙 빠듯해 장례도 치르기 전에 빚쟁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쌀 빌린 값, 약재 외상값, 그리고 홍노인이 몰래 보증 잘못 선 돈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연화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사람 하나 죽으면 슬픔보다 먼저 값이 매겨진다는 걸. 사람들은 연화를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더 쉬운 말을 꺼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니 교방에 들이면 값은 나오겠네.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되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결국 연화는 18의 나이에 고을 교방으로 팔려갔습니다. 2장 웃지 않는 기색. 교방에 처음 들어간 날 연화는 곧장 배웠습니다. 거긴 노래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얼마나 굽혀야 하는지, 눈을 어디까지 올려야 하는지, 사내가 취했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로 웃어야 하는지, 싫은 냄새가 나도 어떻게 표정을 감춰야 하는지, 그런 걸 먼저 배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행수인 만오파는 연화를 첫눈에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팔리겠다. 근데 눈이 너무 말라있다.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비파줄 튕기는 법, 술 따르는 법, 웃는 채 하는 법, 손목을 빼는 속도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끝내 고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손님 앞에서 잘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웃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오는 사내들 대부분이 땀과 술과 기름과 거짓말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한 사내들 옷깃에 밴 냄새 중엔 그녀가 어릴 적부터 싫어하던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비슷한 쇳내, 약 냄새 속에 감춰진 썩은 냄새, 향으로 덮어도 남는 더러운 숨 냄새. 그걸 맡으면 연화의 입꼬리는 더 굳어졌습니다. 행수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기생이 웃질 않으면 뭘로 먹고 사니? 연화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자 만오파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비싼 손님 방엔 못 올린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연화는 교태는 서툴렀지만 노래를 한 번 배우면 잊지 않았고 비파를 2번 들으면 음이 틀어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손님 잔을 따르며 상대가 지금 취했는지 약에 절었는지 몸이 상했는지를 이상할 만큼 잘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 객주집 아들이 술자리에서 피를 토하자 연화가 먼저 잔을 치우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사내는 욕을 하며 기어코 더 마셨고 그날 밤 진짜로 쓰러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교방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계집은 사람 몸 냄새를 잊는다. 눈이 아니라 코로 사내를 본다. 그래서 연화는 가장 비싼 기생도 가장 천한 기생도 아닌 조금 이상한 기생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웃음은 적지만 가끔 손님 목숨을 먼저 맞는 기세. 그게 연화였습니다. 3장 언니 개화. 연화가 교방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은 같은 방을 쓰던 기생 개화였습니다. 개화는 연화보다 3살 많았습니다. 입꼬리가 늘 올라가 있었고 누가 욕을 해도 끝에 가서 웃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엄청난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 걸 연화는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개화는 원래 교방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너 해 전 북쪽 고을에서 넘어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늦은 밤 불 꺼진 뒤에만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취한 사내가 아니야. 연화가 물으면 개화는 늘 같은 식으로 답을 피했습니다. 정신 멀쩡한 놈들이 더 무섭지. 개화는 글도 읽을 줄 알았고 셈도 빨랐고 손님이 놓고 간 말 한마디도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행수 만오파는 개화를 겉으로 낚였지만 속으로 늘 경계했습니다. 개화는 그걸 알면서도 가끔 연화에게 이상한 걸 가르쳤습니다. 어느 손님은 돈보다 입이 먼저 풀리는지, 어느 아저는 술에 취하면 창고 이야기를 꺼내는지, 어느 서리는 거짓말할 때 버릇처럼 귀를 만지는지 연화가 묻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왜 그걸 다 외워? 그러면 개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생이 오래 살려면 자기 노래보다 남의 비밀을 더 잘 알아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연화는 그때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화가 사라지기 전날까지 그날 밤 고을에서 오래 뿌리 박고 있던 늙은 부방 조치상이 비밀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개화가 불려갔습니다. 연화는 술상을 같이 들고 들어갔다가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한 술 냄새 밑으로 아주 희미한 쓴뿌리 냄새. 보통 사람은 못 맡을 수도 있었겠지만 연화는 바로 알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잘 다리면 약이지만 잘못 풀면 사람 숨을 끊는 약재. 연화는 개화 손목을 슬쩍 잡았습니다. 언니, 이 술 냄새 이상해. 개화가 눈빛만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알아. 연화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개화는 웃지 않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네가 죽는다. 그날 밤 개화는 끝내 그 방으로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 교방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오파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 수청으로 보냈다. 하지만 연화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화가 남긴 비녀 하나에서 그 전날 방 안에서 맡았던 쓴 양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교방에 들어오는 술 냄새를 더 집요하게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화가 어디로 갔는지 혼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새로운 사또 이정목. 개화가 사라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이정목, 나이는 29. 생김새는 곱지만 입은 가볍지 않고 부임한 첫날부터 장부를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존 아전들과 서리들에겐 별로 반가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을은 겉으론 풍족했지만 속으론 오래 썩어 있었거든요. 창고 곡식은 맞지 않았고 염전 세금이 새고 있었으며 교방 여인들 일부가 장부도 없이 바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은 원래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을 때만 오래 갑니다. 그런데 새 사또는 부임 나흘째 되는 날부터 창고 열쇠 셋이 왜 다른 손에 있는지 물었고 교방 명부에서 빠진 이름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만오파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연화는 교방 뒷마당에서 행수와 늙은 서리 험한석이 작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 사또가 너무 빨리 냄새를 맡고 있어. 그럼 조용히 만들면 되지. 이번엔 실수하지 마시오. 지난번처럼 흔적 남기면 안 돼. 연화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담장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그 말은 개화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개화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치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험한석과 만오파의 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 어딘가 더 큰 손이 붙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날 밤 행수 만오파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오늘 사또 방엔 네가 들어간다. 연화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속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개화가 사라진 이후 그녀는 한 번도 높은 손님방에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새 사또가 들어온 날 갑자기 자기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5장 술잔이 깨지던 밤. 그날 밤 사또의 방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또 이정목과 부방 조치상, 늙은 서리 험한석, 그리고 잔심부름 들은 아전 둘. 겉으론 부임 축하 술자리였지만 연화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또는 취하지 않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었고 조치상은 너무 크게 웃고 있었으며 험한석 손끝은 잔을 들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술병 뚜껑을 여는 순간 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진한 술 밑에 약간의 쓴내, 불에 한 번 볶은 부자 냄새, 그리고 아주 옅은 금속성 냄새. 개화가 사라지던 날 그 방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조치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오늘은 교방에서 제일 얌전한 아이로 골랐습니다. 말도 적고 손도 얌전하지요. 그 말에 험한석이 아주 잠깐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연화는 확신했습니다. 이들도 자기가 냄새를 맡는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이 자리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냄새를 맡는 기생이 사또와 같은 방에서 술을 따르다 사또가 죽으면 기생이 탄술이 되는 것이지 누가 독을 넣었는지는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또가 잔을 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젊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개화를 죽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손까지 끊어내려는 걸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술잔을 낚아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모든 시선이 한 번에 꽂혔습니다. 만오파는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조치상은 벌떡 일어나 미친년 하고 외쳤고 허만석은 손을 소매 안으로 급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술 마시면 내일 아침까지 못 삽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치상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청도 들기 전에 사또 협박하는 년은 처음 보오. 연화는 그를 보지 않고 이정목만 보았습니다. 석 달 전에도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정목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냄새냐? 부자입니다. 잘 다리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열이 치솟고 혀가 굳습니다. 허만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기생년이 어디서 약을 아는 척이냐? 연화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석 달 전에 이 냄새가 나던 방에 불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사또는 깨진 잔과 쏟아진 술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 문을 닫아라. 그 한마디로 술자리는 곧장 신문 자리가 됐습니다. 6장 연화를 믿어주는 이정목. 이정목은 연화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바로 넘기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쏟아진 술을 헝겊에 적셔 따로 싸게 했고 남은 술병도 봉하게 했으며 그 자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조치상은 화를 냈습니다. 날이 기생 하나 미친 소리에 관아 체면을 이렇게. 이정목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차리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남은 술 몇 방울을 혀끝에 묻히자 처음엔 별일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고양이가 몸을 떨기 시작했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만오파는 방문 밖에서 주저앉았고 조치상은 얼어붙었고 허만석만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사또는 아무 말 없이 허만석부터 보았습니다. 이 술은 누가 올렸느냐? 허만석은 급히 부방 쪽을 봤다가 교방에서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연화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술병은 교방에서 왔지만 따르기 전까지 마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병목 밀랍이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열었다가 다시 눌러 막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정목은 잠시 연화를 보았습니다. 기생 하나가 방 안 사람들보다 더 침착하게 술병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연화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방 기생 연화입니다. 약재꾼 딸입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사라진 여자는 누구냐? 연화는 목이 잠깐 떨렸지만 끝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개화입니다. 이정목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만석과 조치상, 오늘 밤 관아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리고 연화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간밤엔 교방으로 안 돌아간다. 만오파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이 기생 하나의 말을 너무 이정목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생 하나의 말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린 증언이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술방 밖이 아니라 관아 안 작은 방에 갇히듯 머물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방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보단 그 방이 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말을 헛소리부터로 취급하진 않았으니까요. 7장 드디어 찾은 개화. 다음 날 아침 이정목은 교방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처음엔 만오파가 버텼습니다. 기생명부야 늘 들고 다니는 게 있지요. 하지만 장부가 펼쳐지자 연화는 바로 이상한 걸 찾아냈습니다. 이름 사이사이에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먹이 덧칠된 자리, 한 번 긁어낸 칸,
장부상으론 병으로 죽었다고 적힌 여자 셋, 수청 뒤 외지로 팔려갔다 적힌 여자 5, 아예 아무 기록도 없이 빠진 이름 2, 그리고 개화 이름 옆엔 이상하게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찌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적지 않은 칸 같았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사라진 날 기록이 없습니다. 이정목이 험한석을 보았습니다. 험한석 이마엔 이미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 심부름하던 어린 아전 하나가 작은 쪽지 하나를 몰래 연화 손에 쥐어주고 달아났습니다. 연화가 펴보니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로 창고 뒤 우물. 글씨는 삐뚤었지만 분명 교방 안 누군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이다가 그 쪽지를 이정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정목은 잠시 생각하더니 해질 무렵 직접 사람을 데리고 나로 창고로 갔습니다. 우물가에선 처음엔 별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틈에 걸린 비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연화가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개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서 삿갓끈처럼 꼬인 긴 머리카락과 썩은 옷감 조각이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연화는 그대로 무릎이 풀렸습니다. 개화였습니다. 완전한 시신이 아니라 버려진 흔적뿐이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개화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슬픔이 오히려 목에서 막혀버리는 때가 있으니까요. 이정목은 우물가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교방 하나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개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는 걸. 8장 연화의 요구. 개화의 흔적이 나온 뒤 교방은 뒤집혔습니다. 만호파는 관아로 끌려왔고 험한석은 끝까지 입을 닫으려 했으며 조치상은 자긴 술자리만 마련했을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 사이 이정목은 연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덕에 내가 살았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게 있느냐? 돈이든 자유든 신분을 풀어주든 그런 걸 묻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생각보다 빨리 답했습니다. 장부를 보게 해주세요. 이정목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장부를 말하는 것이냐? 나루 창고 드나드는 물건 장부요. 그리고 교방에서 밖으로 보낸 여자들 뒷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왜 그걸 원하느냐? 연화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개화 언니 혼자 죽었을 리가 없으니까요. 이정목은 연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보상으로 몸값도 자유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여자들 이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목은 연화가 단순히 운 좋게 자기 목숨을 살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연화는 이미 3달 전부터 이 판을 혼자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낮엔 관아 뒷방에 머물며 장부를 받고 밤엔 교방에서 들었던 말과 이름들을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놀랍게도 장부엔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여자들 대부분이 특정 객주 집 손님을 받던 밤 이후 기록이 끊겼다는 것. 그리고 그 손님들 이름 뒤엔 늘 같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점 하나. 연화는 그 점을 보자마자 개화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취한 사내가 아니야. 정신 멀쩡한 놈들이 더 무섭지. 그 검은 점은 취한 손님 표시가 아니라 입이 단단한 손님 표시였던 것입니다. 즉, 죽어도 말이 새지 않을 놈들. 9장, 진짜 큰 손. 장부를 끝까지 따라가자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이 고을 염전과 나루와 객주를 함께 쥐고 있는 최만호. 겉으론 고을 살림 돕는 큰 상인이지만 속으론 사람까지 물건처럼 빼돌리는 자.
교방에서 예쁘고 영민한 여자들을 골라 술자리 뒤에 따로 빼내어 외지 상단이나 뒷배 있는 양반집으로 넘겨버리는 사람. 말을 안 듣거나 비밀을 알아차린 여자는 개화처럼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최만호가 조치상과도 얽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방 조치상은 그 대가로 염전 장부를 눈감아주고 나루 세금 일부를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이정목은 증거를 더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연화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나루 쪽에서 밤새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정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냐? 최만호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교방에서 만오파에 심부름하던 아이가 본 겁니다. 장부를 치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정목은 그 말을 듣자마자 관아 병력으로 창고부터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말했습니다. 창고를 막아도 그 사람의 입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 최만호는 늘 자기 손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입을 다물었는지, 사또가 어디까지 아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정목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를 미끼로 쓰자는 말이냐? 연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지금 치워지고 있습니다. 창고를 뒤져도 내일이면 빈 자루만 남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게 하지 않으면 개화 언니의 이름은 다시 묻힙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목은 그 떨림을 봤습니다. 연화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운데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목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있겠다. 아전들도 옆방에 두겠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0장 두 번째 술잔. 며칠 뒤 최만호는 관아 바깥 별채로 불려왔습니다. 겉으론 새 사또와 큰 상인이 술 한잔 하는 자리였습니다. 방 안엔 이정목과 최만호, 그리고 술상을 드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최만호는 연화를 보자마자 눈빛이 아주 잠깐 변했습니다. 분명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개화와 같은 방을 쓰던 아이, 그날 술잔을 깨뜨린 기생. 하지만 그는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관아에 계시는군.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술만 따랐습니다. 이정목이 먼저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최 영감, 그간 고을에 헌공이 많다 들었소. 오늘은 편히 드시오. 최만호는 자기가 불려온 이유를 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어디까지 아는지, 이 자리가 진짜 화해인지 함정인지. 하지만 술이 오가고 이정목이 장부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자 최만호는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술을 따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개화 언니가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은방울은 어디 있습니까? 최만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다시 웃었습니다. 기생이 가끔 죽는 건 교방에선 흔한 일이요.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방울이요. 안쪽에 이름이 새겨져 있던 작은 방울. 최만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술기운 탓인지 자만 탓인지 아주 짧게 흘렸습니다. 그건 창고 안쪽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자기 입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정목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잡아라. 문이 열리고 아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만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연화는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란 비명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되돌아오는 순간이라는 걸. 11장 개화의 마지막 물건. 최만호가 말한 창고 안쪽을 뒤지자 비단과 소금 자루 사이에서 사라진 기녀들의 물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녀, 댕기, 버선, 작은 귀고리, 그리고 이름 적힌 헝겊 조각들. 살아 돌아온 기녀는 하나도 없었지만 사라진 이름들은
이제 더 이상 없었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중 연화가 가장 끝에 쥐어든 건 개화가 늘 허리에 차고 다니던 작은 은방울이었습니다. 방울 안쪽엔 아주 작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화. 연화는 그걸 손에 꼭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개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없던 사람처럼 지워지진 않게 된 것입니다. 최만호와 조치상, 허만석, 만호파까지 차례로 벌을 받게 됐습니다. 교방은 한동안 문을 닫았고 명부는 전부 다시 작성됐고 사라진 기녀들의 이름도 처음으로 관아 기록에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일들이 끝난 어느 날 이정목은 연화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원하는 걸 말해라. 연화는 이번엔 조금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방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미 정했다. 그리고 연화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라진 기녀들의 이름을 관아 장부에 다 남겨주세요. 이정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기겠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정목은 한참 그녀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뒤는 어쩔 셈이냐? 연화는 개화의 은방울을 손에 쥔 채 대답했습니다. 죽을 사람의 냄새보다 살 사람의 숨부터 보는 쪽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 말은 기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장, 잊혀지지 않는다. 그 뒤로 연화는 교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정목은 연화의 몸값을 관아 돈으로 대신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다른 빚이 되니까요. 대신 최만호의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기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목 일부를 따로 떼어 연화와 남은 기녀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 돈으로 장터 약재전 한 켠의 작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약초를 말리고 차를 다리고 배알이 난 아이와 열 나는 노인을 먼저 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곳을 기생 출신 계집이 차린 약방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말보다 빨리 기억합니다. 연화가 다려준 차를 마신 뒤 아이의 열이 내리고 노인의 배가 멎고 가라앉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평가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옛날 연화를 흘겨보던 아전 하나가 자기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맥을 짚고 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그 아전은 끝내 고개를 못 들고 있다가 나가면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말이 헛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정말 사람 하나가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밤이 오면 연화는 가게 문을 닫기 전 작은 은방울을 한번 흔들어 보곤 했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개화가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잊히진 않았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웃지 않는 기생이라 불렀습니다. 교방에 팔려와도 애교를 모르는 계집, 눈빛이 너무 마른 계집, 손님 앞에서 목숨 냄새부터 맡는 이상한 계집. 하지만 끝내 그 계집이 사또의 잔을 깨고 사라진 여자들의 이름을 끌어올리고 썩은 고울의 냄새를 제일 먼저 맡아낸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은 자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말을 제일 늦게 믿습니다. 기생의 말이라서, 계집의 말이라서, 천한년의 말이라서 그렇게 밀어내지요. 하지만 어떤 밤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목숨을 가를 때도 있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뒤엎은 건 술잔 하나였지만 실은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거짓과 시체와 침묵까지 같이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야담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엔 더 깊고 더 기묘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